조회수보다 수익률을 중시하는 돈쌤입니다. 이번 주 영상은 어떤 걸 좀 준비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이번 FOMC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오늘까지 계속 지금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그 FOMC 특히 이제 그 주최를 하는 이제 연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사실 뭐 강의할 때 연준 이야기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만 흔히 나온다고 해서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관이고요. 제가 적어놨듯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전쟁할 거 아니면 가장 우리의 삶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게 경제인데, 그걸 좌지우지하는 게 연준이다 보니까 연준의 스탠스나 뭐 이런 것들이 바뀌면 굉장히 많은 걸 바뀌거든요. 제가 또 뭐 카톡 프로필 해석이다라고 적어놨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와서 뭐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뭐 좀 한때 좀 친했거나 좀 알만한 애들 최근에 뭐 연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카톡으로 한 번씩 보다 보면 푸사나 뭐 상태 메시지 이런 거 보고 대충 뭐 어떻게 살고 있겠구나, 요즘 어떻게 했구나 뭐 느낌 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라서 지금 이제 연준이 이번에 프로필과 상태 메시지를 좀 평소답지 않은 걸로 바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번 FOMC에서 확인이 됐고,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고요. 일단 차트 하나 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대로 우려먹다 보니까 지금 이게 2340이라고 되어 있는데 2400까지 와 있죠. 근데 크게 뭐 변한 건 없습니다. 변한 건 없고, 하나 변한 게 있다면 그때 이제 PER 13을 넘어가는 거 도전했다가 좀 밀렸다가 지금 재차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가 되겠고요. 이거를 또 가지고 온 이유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기축통화가 아닌 이제 그냥 신흥국이잖아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 신흥국 투자자들이 그 뭔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준의 태도거든요. 그 태도가 어떠냐, 뭐 불량하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제 자금을 풀고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냐, 그러니까 완화적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좀 이제 긴축적으로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좀 이렇게 좀 덧붙여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코스피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이 참 우리한테는 악재였죠. 뭐 최근에 뭐 코로나 이후에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 같은 경우는 주식이 굉장히 좀 쉬울 겁니다. 주식은 사면 오르는 거니까. 제 친구 중에 좀 난독증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 책 읽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요즘 주식책을 봅니다. 물론 뭐 만화로 된 거 위주로 좀 찾고 있어가지고 이제 병이 호전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그럴 노력을 할 정도면 주식에서 재미를 많이 봤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자기가 그냥 뭐 술 마시고 했던 돈들을 그냥 그러지 말고 주식을 했어야 됐다, 뭐 이러면 약간 후회 아닌 후회를 하고 있던데, 그 친구가 지금 6개월이 안 됐죠. 6개월이 뭡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찔끔찔끔 한게 달아서 주식은 사놓으면 무조건 오르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좀 시기를 조금 넓혀보면, 뭐 한 2년 전쯤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특히 이제 한국 주식을 하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지치는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 1월 말이 이제 고점이었고,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생각보다 많이 복구가 된 상황인데, 그때는 또 굉장히 한국 주식 하면 답이었고, 그냥 한국은 뭐였습니까? 부동산. 그리고 주식은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이었죠. 그랬던 게 있고, 뭐 사실 저 확대를 해보면 코스피가 요때를 빼고는 거의 이제 횡보 아닌 횡보를 해왔는데, 그래서 일단 이 하락을 할 때,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뭐 2018년부터 얘기를 하면 당연히 무역 분쟁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역 분쟁만 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하필 연준이 금리를 올리던 시기였고, 물론 금리는 2015년 말부터 뭐 그때 한 번 올렸고요, 2016년에도 한 번 올렸고, 뭐 2017년, 2018년 이렇게 계속 올려왔는데, 2018년 같은 경우는 제가 적어놓다시피 연준이
물가 목표를 2%로 잡았는데 연간 2%를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 달성한 게 2018년이에요. 사실 10년 걸렸다는 얘기죠. 그 목표를. 그래서 그 자기가 선 그어놓은 거를 넘어가니까 원래대로 금리를 올렸죠. 뭐 예전에도 금리를 몇 번 올리겠다고 했지만 그 처음에는 한 3번 올린다고 했다가 한 번도 안 올리든지 한 번 올리든지 뭐 다 이런 식이었는데 점도표에서 그러니까 올해 4번 올린다고 해놓고 실제로 4번 올린 거는 2018년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 때 트럼프가 무역 분쟁을 개시하고 그래서 우리 그 대상이 중국이었죠. 우리는 미국과 중국에 다 얽혀있는 구조인데 특히나 중국에 많이 얽혀있죠, 경제가. 그런데 관세를 매기니까 뭐 다른 걸로 싸우면 차라리 괜찮을 것 같은데 관세를 매겨버리니까 우리한테 피해가 조금 굉장히 컸고 솔직히 중국보다 우리가 더 아팠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무 막 잔소리 막 세게 뭐라고 하면 좀 아빠라도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빠도 엄하게 그래 우리 목표가 이루어졌으니 가야겠군 하고 4번 다 금리를 올립니다. 그랬더니 시장은 오갈 데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직장에서 팀장한테 졸라 깨져가지고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집에 갔더니 막 애들이나 뭐 와이프가 뭐 엄청 긁어대가지고 씨발 죽어버릴까? 이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한 2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선을 그어놓은 건 그 무역 분쟁 이후로 한번 이탈한 이후에 2250을 거의 넘지 못했거든요, 보시다시피. 근데 지금 이거 넘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중요한 선으로 이제 그어둔 건데, 뭐 지금은 2400 정도니까 아직 꽤 여유가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화면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뒀냐면 시장의 이제 그러니까 변동성, 그러니까 무슨 악재가 터져가지고 빠졌다가 뭐 다시 좀 풀린 것 같은 게 다시 올랐다가 이렇게 폭을 결정하는, 진동폭을 결정하는 게 사실 이제 무역 분쟁이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레벨을 다운시키는 거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더 받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다 해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정신이 없을 수도 있으니 제가 이제 음영 처리를 조금 해볼까요? 자, 붉은색은 2018년 그때죠.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때입니다. 자, 당연히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시장이 좀 빠질 텐데, 이때는 더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힘이 점점 강력하다는 느낌이 이제 좀 받으실 거예요. 근데 2019년 들어가지고 2018년 연말에 파월이 약간 실수 아닌 실수를 하죠. 그때 이제 금리를 올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금리를 더 많이 올릴 것 같은 발언을 이제 10월 3일 날 좀 실수를 아닌 실수를 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도 그때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태도를 좀 많이 고치고 그때 약간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은 뭐 멈추는 건 이해를 해도 인하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워낙에 뭐 그때 2019년, 2020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너무 쏟아지면서 이제 연준이 이때는 이제 금리를 오히려 낮추죠. 보험성 금리라 하죠. 그랬더니 예전 같으면 계단식으로 내려갔어야 되는 코스피가 다시 이제부터는 다시 좀 올라가는 듯한 느낌. 이것도 빨간색이지만 이건 인하예요. 이건 인상이었고. 물론 이때는 이제 합의가 있었으니까 더 많이 이제 올라갔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인하할 때는 좀 파란색 음영으로 한 거예요. 자, 어떻게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런저런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악재가 계속, 그리고 여기는 한 3번이고 여기는 하니까 여기는 누적된 거에서 더 추가가 되는 거니까 악재가 겹겹이 쌓이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좀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바꾼 거는 딱 여기서부터입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죠. 자, 그래서 보면 특히 뭐 미국 시장도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같이 신흥국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연준의 태도다. 연준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긍정 혹은 비관을 할 때 컵에 물이 반이 차 있으면 긍정론자는 어떻게 합니까? 반이나 있네? 라고 하고, 비관론자는 이거 반밖에 없네? 라고 되잖아요. 근데 시장은 낙관론자가 됐다가 비관론자가 됐다가 좀 와리가리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제, 물이 반밖에 없네? 였다가 이제 반이나 있네로 바뀐 건
연준의 태도로 바뀌니까 연준이 다시 시장이 두려워하니까 다시 금리를 낮추는구나. 혹은 코로나가 나오니까 뭐가 나왔어요? 엄청난 일이 떨어져서 뭐 다 떨어졌는데 무제한 양적완화, 회사채 매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바닥을 잡아주잖아. 그러면서 빠른 회복의 출발선을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다시 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을 했듯이 연준의 태도 변화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러면 이번 FOMC 이후로 지금 나스닥이나 뭐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폭이 뭐 우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습다고 볼 수는 없고, 오늘도 뭐 사실 나스닥은 1.2%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9월달 FOMC에서 연준이 태도를 바꿨느냐, 그걸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시기적으로는 그 FOMC 이후로 계속 연일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언론이나 리포트나 이런 데서는 시장이 FOMC에 실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꼭 FOMC를 떠나서 지금 나스닥이 연거푸 상승을 하다가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한 7월 말쯤인가 형성됐던 그 나스닥 기준으로 1850 정도 되는 선이 이제 지금은 이제 지지선인데, 거기에 지금 세 번째 도전을 받고 있어서 그거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이긴 한데, 이게 과연 그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 건지, 아니면 이제 잔치가 끝나고 빨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태세 전환, 그러니까 추세 전환의 시기가 왔는지를 한번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시장이 실망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주요 논리가, 이번에 그 잭슨 홀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준이 이제 그 룰을 바꿨잖아요. 룰을 바꿨다는 게 이제 그 물가 목표제를 평균 물가 목표제, 그러니까 뭐 평가제라고 해야 되나? 뭐 이거 AIT라고 합니다. 에버리지에서 보는 걸로 바꾼 건데, 일단 바꾼 거는 잭슨 홀 때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건 바꾸는 거야. 근데 이제 FOMC에서 이 바꾼 거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물가 목표제라고 하면 연간 물가가 2% 정도는 되게끔 관리하겠다는 거죠. 물론 예전에 중앙은행들은 이제 돈을 찍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했고,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다 그랬는데, 금융위기 이후로는 인플레이션보다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니까 쉽게 말해서 물가가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물가가 너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뭐 고혈압이 무섭지만 저혈압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다시피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디플레이션이 오면 그냥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쉽게 말해 일본처럼 되는 겁니다.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일본 아직 안 망했는데, 물론 그 참 망한 게 30년인데 그 정도면 대단하긴 하죠. 어쨌든 일본처럼 될까봐 이제 그 디플레이션을 이제 좀 방어하자. 그래서 물가를 그냥 단순히 잡는 게 아니라 그래도 2% 정도는 이제 되게끔 하자라고 한 게 이제 벤버냉키가 한 물가 목표제였는데, 그 목표가 2%예요. 연간 2%. 그러면 예전에는 뭐 물가가 올라가면 뭐 폴 볼커 시절에는 그냥 갑자기 막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시장을 흔들고 하더니, 이제는 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를 오히려 목표로 삼아서 하니까 뭐 괜찮네, 좀 완화적이네, 실제로 완화적인 거죠. 라고 했는데, 이걸 매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요. 2% 찍으면 금리 올린다. 그리고 2018년 때도 금리 아니나 다를까 뭐 PC라든지 PCI라는 게 다 2% 넘어가니까 금리 4번 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코로나가 때문에 확 떨어지고, 유가도 그때 순간적으로 마이너스도 갔고, 막 지금 유가가 좀 낮은 상태에서 40달러 와리가리 하잖아요. 그럼 내년 되면 이제 물가는 전년 대비니까, 지금 이거 박살나는 거 기준으로 하면 내년 2% 그냥 넘어가가지고 또 금리 올리면 우리 그냥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걸 연준도 알죠. 알죠. 그러니까 이제는 2% 한 번 넘는다고 올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 기간 평균 2%를 넘어야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중요한 게 예전에는 그냥 2%라는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선을 넘느냐 마느냐만 보면 되죠. 보면 되는데 이제는 기간으로 평균으로 하면 이게 2년을 기간으로 하나? 4년? 8년? 10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0년이면은 뭐 극단적인 경우로 10년을 하겠다. 그럼 금융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2%가 연간으로 된 게 2018년이나 돼서 오는데 그럼 그전에는 다 마이너스잖아요. 2% 한참 전에. 그럼 도대체 금리가 물가 어디까지 올라가야지 평균 2%가 돼. 예, 그래서 이제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몇 년으로 할 거냐가 중요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합니다. 일정 기간이라. 그러니까 그 일정 기간이 언제냐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굉장히 궁금해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렵게 만든 새로운 정책인데 미리 공식 다 알려주면 지금 물가 목표제가 평균 물가 목표제로 바뀐 이유가 2%가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2%만 근처만 가면 사람들이 금융위기겠네? 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거 좀 계산법을 넓히겠다는 건데 이것까지 다 알려주면 시장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딱딱 계속 두드려 보니까 이거 2%네 이거 올리겠네 이렇게 되니까 그냥 지금은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정말로 대선에서 어떤 행정부가 잡을지 모르니까 또 재정정책을 얼마나 쓰게 될지 아직도 아웅다웅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리 우리는 4년 기준으로 할 겁니다. 뭐 5년 기준으로 할 겁니다.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술가들을 미리 소진해 버릴 필요가 없죠. 그럼 연준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실망했다는 거는 사실 물가 목표제도 시작할 때는 그냥 목표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목표가 2%라고 딱 제시가 된 거는 몇 년 후입니다. 왜냐면 이게 연준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연준이 바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다 공식화하면 다 좋은데 이제 시장이 미리 계산하고 하면 다 좋은데 그게 너무 그렇게 되면 연준이 있으나만 하죠. 그냥 FOMC 뭐하러 합니까? 그냥 물가가 몇 프로니까 뭐 이렇게 다 나오면 연준이 좀 더 액션을 취해야 될 때 뭐 코로나 초기 때처럼 액션을 취해야 되거나 뭐 혹은 또 긴축을 해야 될 때 카리스마나 뭐 이런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잖아요. 이게 재량이 없어지니까 일부러 지금은 일정 기간. 그래, 그 일정 기간이 언제가 될지 자기들끼리는 엄청나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을 것이고 결론이 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결론을 언제 말해줄지는 모르겠고 저라도 지금은 얘기 안 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실망할 게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닌가. 그리고 연준이 언제부터 그렇게 친절했다고 라는 게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게 혹시나 해서 기대했던 게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무제한 하기로 했잖아요. 무제한 하게 했는데, 뭐 3일 동안 엄청나게 했습니다. 한 달에 1억 달러 넘게 막 하다가 요즘엔 좀 많이 줄었는데, 그거를 좀 더 그러니까 장기채 매입을 좀 더 넓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얘기를 없고, 그냥 지금 하는 수준이 적당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AIT는 뭐 8월 달에 벌써 얘기를 했고, 장기채 매입은 지금처럼만 한다고 하니, 뭐 물론 지금보다 줄이진 않겠다고 했어요. 지금만큼은 한다는 건데, 더 늘리겠다는 얘기는 안 하니까, 그래, 다 알겠는데, 혹시나 뭐 하나 쥐어줄까 했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대했던 덤이 없다. 는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히 뭐 AIT 관련해가지고는 연준이 의도적으로 모호함을 가져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뭐 연준이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 판단 들어봤을 때 일단은 경기 회복세에 대해서는 지난번보다 좋아졌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올해나 내년 미국 GDP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6.5, 내년 마이너스 5%였는데 이번에 좀 수정을 해서 상향을 했죠. 올해는 마이너스 3.7%, 내년 마이너스 4%로 이제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조금 더 상향됐습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 미국이 확진자가 하루 7만 명까지 늘었다가 약간 빠졌는데 어쨌든 2차 유행이 약간 없지 않아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경제 봉쇄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경제 봉쇄는 설사 이제 2차 확산이 좀 크다 하더라도
그 대책으로 경제봉쇄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고, 심지어 법원에서도 경제봉쇄는 위헌이다 판단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시장의 논리로 봤을 때 경제봉쇄만 아니면 어떻게든 되긴 되거든요. 확진자 수가 뭐 주가 상장돼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상승을 좀 우려를 덜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폭을 조금 올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올해 경제는 회복되고 있는데 그 다음 전망은 굉장히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마 이거는 표현 하나하나, 그리고 단어를 선택하고 단어를 몇 번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서 계산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연준인데, 불확실하다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해요. 몇 번 17번 나왔나 그랬다던데, 이거를 왜 그럴까라고 하면 저는 이제 뭐 답은 기자회견 때 얘기를 했잖아요. 재정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5차 부양책에 대해서 아직 합의 안 됐죠. 합의 안 됐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가 좀 이렇게 좀 생각보다 살아나는 것 같고, 증시는 이미 코로나 이전 다 넘어가 있으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예전처럼 막 돈을 뿌리고 재정정책을 하고 막 위기를 넘으실 때 이게 아니라 이제 배가 조금 불러진 거지. 약간 상황이 조금 좋아지니까 이제 합의가 조금 왈가왈가가 되다 보니까 재정정책이 연기되든지 좀 취소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뭐 실제로 그런 발언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통화정책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진통제죠. 진통제고, 치료제는 재정정책이 될 텐데, 특히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코로나가 3월만 하더라도 자본시장과 실물 경제 동시에 강탈했는데, 통화정책으로 강력하게 나와서 이제 적어도 자본시장만 놓고 보면은 연준이 이제 백신을 개발한 것처럼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가 이제 실물 경제인데, 실물 경제를 살리려면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중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자영업을 하다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데, 매출이 확 떨어지고 임대료는 그대로입니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할 때, 다행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을 때 어느 게 더 와닿습니까? 뒤에 게 더 와닿죠. 재정정책이 더 와닿죠. 물론 이것도 재정정책이 제대로 된 재정정책은 아니에요. 이건 뭐 이전소득이라고 하죠. 너무 급하니까 일단은 돈을 그냥 지워주는 게 지금 이제 말 그대로 긴급 재난지원금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게임은 이제 정부가 주도로 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이제 재정정책이 될 건데, 그거가 핵심인데요. 이걸 이제 싸우고 있으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지금 이렇게 합의를 못하고 있으니, 연준은 이렇게 돼가지고는 우린 통화정책 하는 데인데 재정정책 하는 데가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다. 확실하게 할 수가 없죠. 당연한, 너무 솔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다고, 그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장기채 매입을 확대 안 했다는 것도 실망 사유라고 하는데, 물론 실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연준 입장에서도 아니 재정정책을 얼마를 하겠다 결론이 딱 나야 그러면 국채를 얼마 발행하겠네 나오잖아요. 그럼 그 국채가 시장에 딱 나왔는데 시장에 다 소화가 되면 괜찮아. 그러니까 소화가 됐다는 건 금리가 크게 변동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금리가 막 올라갑니다. 그럼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연준이 뛰어들어가가지고 이제 국채를 사주고 금리를 낮추면 그러면 되잖아. 근데 자기는 그럴 마음이 있는데 국채를 찍으려면 재정정책을 하려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연준이 뭐가 급해가지고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무조건 사겠습니다. 미리 무제한 양적 완화는 이미 발표를 해놨습니다. 이미 무제한 깔아놨는데 나오는 대로 받아 없애겠다라는 거고, 지금 근데 양적 완화는 옛날보다 너무 작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채 매입한다고 말은 해놓고 말만 했는데 이거 연준 믿어도 돼요?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제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관심이 많다는 뜻인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회사채 매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자체로 효과가 있어가지고, 당장 그렇게 연준이 나서서 매입을 안 해도 될 만큼 괜찮아졌어요. 근데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내가 사야지.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 근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사겠다는 거지. 고용시장이 흔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회사채가 부도가 난다는 건 이제 그 회사가 망했다는 거니까 그 채권자들도 망하겠지만 이제 실직자들이 나오잖아요. 실업자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고용시장이 붕괴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보잉도 살려주고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이 되면 할 건데 내가 살려주겠다고 하니 살아나 버렸네. 물론 뭐 부도율이 작지는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인데 부도가 안 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신용 등급이 좀 낮은 데는 좀 부도율이 만만치 않은데 고용시장을 뒤흔들 정도만큼은 아닌데 굳이 그렇다고 앞으로 회사채 매입을 철회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한다고 해놓고 안 했다는 거지. 안 했거나 굉장히 작게 했거나. 근데 그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원리로 양적 완화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양적 완화를 해서 그 양적 완화라는 건 이제 채권 가격을 이제 받쳐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떨어지면 내가 사줄게, 내가 사가지고 받쳐줄게라고 하니까 연준만 국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국채 사는 사람이 아니 뭐 떨어지면 뭐 연준이 받쳐준다는데 나도 사면 사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가려고 신발 신고 막 이렇게 사러 가려고 하는데 이미 다 팔렸대. 시장에서 소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6월 달이나 이럴 때 금리가 약간씩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워낙에 좀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무시하자까지는 아니지만 연준이 그렇게 뭐 코로나 때처럼 뭐 몸으로 막아야 될 상황이었나라고 하기에는 좀 약하긴 했고 지금 미국 장기채 금리 보면 0.7에서 0.5 사이 그냥 와리가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크게 뭐 뚫을 만한 모멘텀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연준이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확 늘려야겠다라고 미리 말할 필요는 사실 없었다라는 거고 시장도 그거 아닌데 알고 있는데 혹시나 또 덤으로 뭐 좀 주면 좋잖아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래 뭐 알겠어요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뭐 실망이기보다는 기대가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연준 상황을 또 보면 그리고 AIT 효과 같은 것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을 미리 말씀드리면 공식을 미리 알려버리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 지금은 그냥 내가 그때 봐가면서 하겠다는 톤으로 가는 것도 뭐 없잖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공식을 우리 뭐 4년 혹은 8년을 결정해가지고 딱 공식을 공시했는데 갑자기 재정정책을 빡시게 통과돼가지고 엄청나게 막 돌려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최근 들어 갑자기 확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정책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오거든요. 통화정책은 스며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뭘 할 때 금리를 싸게 해줄게. 약간 간접적 느낌이면 재정정책은 정부가 사업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죠? 부동산도 당연한 겁니다. 물론 저금리 하면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데 요즘 제일 핫한 데 어디입니까? 거룩한 세종시 아니겠어요? 세종시만 저금리입니까? 아니죠. 지금 청와대도 여기 오겠다고 하고 국회도 여기 오겠다고 하니까 거기 재정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가 뭐 들썩들썩 하는 거는 당연한. 그러니까 재정정책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통화정책에서 더 온다는 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미리 그냥 AIT에 대해서 스케줄과 공식을 발표해 놨는데 갑자기 뭐 얘들이 뭐 정신 나가지고 막 재정책 엄청나게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8년, 10년을 길게 했어요. 그럼 최근에 고기를 많이 드는데 이거 얘기 한 개인지 어떡하지? 뭐 이게 조금 애매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든 어떤 규모도 합의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올 것이고 행정부가 바뀌든지 계속 가든지도 결정 나는데 굳이 지금 FOMC에서 그걸 말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저는 참 듣기 좋은 소리가
뭐 AIT하고 다 뭐 제로금리고 다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에 버블이 일어나면 어떡하실 겁니까? 라고 했는데, 파월은 그냥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근데 버블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리 인상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예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그때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던데, 왜 실망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연준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하면, 연준은 중앙은행이고, 전 세계 중앙은행의 공통된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근데 미국 연준은 뭐 일단은 민간 단체라는 것도 이제 특이 사항이지만 77년에 93년에 1913년 말에 이제 연준법이 통과되면 연준이 출범을 하는데 그때 한번 연준법이 패드 액트가 한번 수정이 된 게 77년입니다. 그때 목표 하나 더 추가가 돼요. 물가도 물가지만 물가 올라가는 거 힘든 거 맞아요. 근데 물가가 내려가도 내가 그 실직을 하면 차라리 그게 더 힘드니까 고용 안정도 이제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들어가 있다는 뭐 많이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위기 같은 경우는 그 이때까지 뭐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거대한 크래시가 왔지 않습니까? 네. 뭐 2001년에는 한 20년 전에는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고요. 10년 전에 이제 금융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인데 그 이때까지 다 뭐 금융 위기나 이런 역사 책들 보면 대부분 그 원인이 뭐냐면 이제 버블이 쌓이다가 뻥 터진 겁니다. 예. 대부분은 뭐 튤립도 마찬가지로 버블이었잖아요. 닷컴 인터넷 기업들 다 버블이었죠.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 때 부동산이 버블이었잖아요. 버블이 터지면서 위기가 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버블이 터진 게 아니고 질병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경제 위기인데 이 그 원인이 달라서 약간 그 피해를 받거나 영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는 부동산이 무너지고 주가가 폭락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하고 물론 힘들기는 저소득층은 원래도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지겠죠. 근데 그 피해 금액을 보면 피해율이 이런 걸 보면 어느 쪽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 부동산이 꺼졌으면 집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 꺼지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죠?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근데 난 주식 한 주도 안 하는데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의 경제 위기는 버블이 터지면서 오는데 그 버블이 터짐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타격을 더 많이 받아요. 가게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부동산이 붕괴돼서 경제가 힘들고 주가가 무너져서 경제가 힘들면 좀 돈을 찍어서 그 돈이 이제 자산시장으로 쇽쇽쇽 어차피 잘 들어가니까 해서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졌다. 우리도 1450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빠르게 돌아왔기 때문에 막 한창 떨어질 때 무서워서 던진 사람 일부 제외하고는 뭐 그게 오히려 더 늘어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코로나 위기 때문에 실직자가 쏟아졌는데 대부분 어떤 데에 쏟아집니까? 생산직보다는 생산이나 좀 아니면 좀 전문 서비스업, 뭐 의사,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냥 서비스업들, 그냥 쉬운 일자리들 있잖아요. 그런 데가 더 충격을 받죠. 뭐 여행 관련이라든지, 뭐 레저 관련이라든지. 그 서비스업이면 결국에는 사람과 부대끼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아니 이놈의 위기는 지금 우리가 함께 뭉쳐서 이겨내자는데 뭉치면 안 되는 거니까 거리 두셔야 돼. 거리 두고 해야 되니까 그냥 월급쟁이가 자영업자보다 유리하죠. 상대적으로. 원래도 유리했지만 완전 유리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는 임대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연준이 봤을 때는 원래 우리가 고용이 더 중요해지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가만 보아하니까 그러니까 물가 뭐 상승 이런 거는 나중 문제고 고용시장 안정시키는 게 이게 온 전력을 다해도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좀
원래 이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확실하게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AIT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모호함을 가져갔다면 디플레이션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만큼은 굉장히 강력하게 표시를 했다고 봅니다. 자, FOMC가 있으면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그 거시경제를 보는 사람들이 하는 게 성명서부터 발표가 나오죠. 기자회견이 하기 전에. 자, 그러면 성명서라는 게 굉장히 딱딱합니다. 뭐 중앙은행이 뭐 그렇게 에세이를 쓰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명서라는 게 미국 경제와 뭐 글로벌 경제 뭐 이런 것들이 이러이러함으로 이러이러할 가능성이 뭐 이런 식으로 풀잖아요. 그러면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 앞에 경기 판단에 대한 단어 하나하나가 변화가 굉장히 좀 예민해서 쉽게 말해서 틀린 그림 찾기예요. 예. 우리도 약간 색깔 같은 게 조금 그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노랗다가 있고, 뭐 누렇다, 누리끼리 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어감마다 약간 다를 텐데, 그러면 미국 경제가 뭐 예를 들어서 노랗다가 있을 수도 있고, 누렇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약간 조금 떴다, 뭐 약간 누렇게 떴다, 뭐 이런 느낌이라면, 예전에는 이제 그런 틀린 그림을 찾아가지고, 연준이 이제 경제를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그럼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네?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 성명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막 단어, 뭐 스트롱, 뭐 솔릿 이게 아니라 그냥 판올림을 한 거지. 올가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지가 잘. 단어 하나 추가돼도 대박 뭐 이러고. 예전에 뭐 대칭적 물가 목표. 앞에 시메트릭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갑자기 뭐 이번에 책 하나 나왔죠. 거기서 11장인가 거기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미국 그 2017년 그 참수작전 하니마니 할 때 그 북한이 화성 15 쏴가지고 ICBM을 어떻게 성공한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김정은도 만나고 했지만, 일단은 뭐 열받잖아요.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그 책에 따르면, 트럼프가, 당시 이제 국방장관 매티스였잖아요. 매티스한테 핵무기 80발을 이제 써가지고, 북한을 그냥 없애버리는 걸 검토해봐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그 인생 그렇게 아웅다웅 안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한반도에 핵무기 80발을 쏘면 이제 같이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선물이고 오늘을 굉장히 즐겁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핵무기 얘기하니까 머리에 핵무기를 맞은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없어졌네. 그때도 사실 2017년 막 그럴 때, 그런데, 생각이 나는 하다가 안 났습니다. 이거 참.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 죽을 뻔 했구나. 근데 재밌는 건 2017년 참수작전 할 때, 아까 차트 보셨겠지만, 2600까지 가죠. 뭐 물론 그때는 반도체가 이끌어가지고 반도체 주가 있었는데, 뭐 어쨌든, 원래대로 돌아오면, 틀린 그림 찾기 뭐 이런 거에다 이제 판을 싹 바꾼 거죠. 싹 바꿔서 연준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에 이제 쉽게 말해서 칼을 바꿔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용 안정이 이제 물가 안정보다 더 앞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고 뭐라도 할 의지도 가지고 있다는 걸 성명서만으로도 꽤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강의에도 강화된 것은 거리두기만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은 그 연준의 그 마음이 더 강화됐다는 걸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또 최근에 뭐 회사채 매입이 뭐 시원찮다거나 장기채 매입이 뭐 줄어들어 그 연준 자산이 좀 7조 넘어갔다 내려갔다 와리가리 하면서 이걸 가지고 2009년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걱정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요. 뭐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쭉쭉쭉 빠지던 주가가 바닥을 잡은 건 일단 양적 완화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지금하고 코로나 때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고개를 들고 올라가려면 이제 재정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당신 재정정책이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2009년 1월인가 그때 연준이 양적 완화나 이걸 약간 주저하는 모습. 당시만 해도 뭐 지금 양적 완화하면 뭐 세상 사람들 거의 다 알고 있지만 그때는 약간 두려움이 하면서도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인지 약간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주저하고 수치가 당연히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니까 시장에서는 믿을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연준의 양적 완화밖에 없는데, 연준이 우리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 본심은 그게 아니었나, 밑장빼기였다라고 해서 크게 급락을 했다가 결국에는 연준이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하기로 한 걸 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오바마가 ARRA, 미국 리커버리 펀드, 쉽게 말해서 제대로 된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상승으로 분명히 추세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연준이 장기채 매입을 하는 거는 지금까지 재정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미 부양책이 오차니까 4차까지 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약간 그 진통제에 가깝고,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의미의 부양책을 하려면 이번에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핵심이다 보니까 민주당의 이념과 공화당의 이념이 충돌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연준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현재 와 있어서 그렇다는 건데, 어찌됐든 뭐 10년 전의 기억이나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우려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이제 하는 논리는, 일단은 연준이 이미 마이너스 금리는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고, 부담스러운 거죠. 일본이나 유럽이나 그걸 해가지고 뭐 크게 덕을 본 게 없고 부작용이 많이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 부작용이라는 거는, 지금 유럽의 은행들 시총 보면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마이너스 금리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는 이미 제로니까 마이너스 금리 안 하면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양적 완화도 예전처럼 뭐 8천억 달러 이게 아니라 그냥 무제한으로 한다고까지 다 했잖아요. 회사채 매입한다고까지 다 했잖아요.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뭐가 있냐. 연준이 이제 할 게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고용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 연준이 이제 더 이상 카드가 없어. 근데 그렇게 봐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도 우리가 카드가 없는 게 아니라 탄약은 많다. 카드도 많고 탄약도 소진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연준은 노련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그걸 딱 알고 그 속도 맞춰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번만큼은 재정정책이 중요하거든요. 왜? 금융위기 때는 말 그대로 금융에서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집도를 하는 거죠. 금융위기 때처럼 뭐 부동산 떨어지고 주가 박살나면 양적 완화 해가지고 이것들 끌어올리면 일단은 급한 불 끄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금융은 거의 다 살아왔죠. 지금 뭐 단기 과일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근데 월가는 괜찮습니다. 근데 메인 스트리트, 즉 실물 경제가 작살이 나 있는데, 이거는 과거처럼 뭐 그냥 그 자산 가격 떨어진 것도 올려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코로나는 뭉쳐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미국은 소비가 중요하고 소비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에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도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나스닥이 뭐 만몇천을 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정정책으로 뭔가 이렇게 푸시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연준이 하는, 재정정책은 연준이 하는 게 아니죠. 정부가 하는 거죠. 정부가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의 통화정책은 사실 재정정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지, 그냥 단순 제로금리 만들어가지고 양적 완화 막 늘려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했던 게 아닌 거죠. 일단 원인이 다른 거고, 그리고 이번 수술의 집도는 당연히 정부입니다. 그럼 정부가 뭘 한다는 건 정부는 바꿀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면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이렇게 재정정책을 써야 되는데 국채 발행할 때 그래 원금은 안 갚는다고 쳐요. 그래도 이자가 빡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 제로. 무이자로 그냥 쓰세요. 그리고 무이자 혜택을 드린다. 근데 한도 300만 원 슬프지 않습니까? 한도도 무제한으로 해드릴게. 무제한 양적 완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시장 좋아라고 한 게 아니라 정부야. 응? 이번에는 네가 해야 되는데 이번 수술을 네가 집도하는 거야. 근데 나처럼 돈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내가 된 거랑 똑같이 해줄게. 그냥 공짜로 무제한으로 돈을 빌려줄 테니까 그걸로 한번 오랫동안 잘 해보라는 거. 그렇게 해야 뭐 주가가 날아가고 이런 건 둘째 문제고 이 경제가 그래도 코로나 이전만큼의 실업률 뭐 이 정도까지는 몇 년에 걸쳐서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예전에는 뭐 그 금융위기 때 닷컴 버블 전부 다 그때 나스닥 무너지고 요거 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봐가면서 이제 속도 조절을 했는데 이제는 얘는 뭐 그냥 알아서 하시고 고용시장 요거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정부가 좀 정부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일단 요것만 볼게. 내가 요것도 본다 그러면 자본시장 물가까지 본다 그러면 정부가 아니 이거 이자 때문에 죽겠는데 이런 주저할까봐 이제 깔아준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돼가는 걸 봐가면서 연준도 거기에 맞는 카드를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현재는 꺼낼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만큼은 다 꺼내놨어요. 제일 중요한 게 제로금리 유지하는 양적 완화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그 집도의가 바뀌었고 하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준의 홈그라운드인 월스트리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원정 경기인 이제 메인스트리트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고 그러려면 주가가 오르든 부동산이 오르든 물가가 오르든 뭔가 평소 때보다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이제 물가에 대한 룰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AIT가 나온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가야 이게 어느 정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힘든 게 미국이 지금 소비 중심으로 가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구매력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좀 힘든 문제가 된다. 차라리 정부가 일단은 집도하고 나중에 이 위기가 좀 지나간 다음에 숙제는 정부의 부채가 나눌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정부 부채 지는 거를 주저한다면 해결되려고 하면 누군가가 돈을 써줘야 누군가가 소득이 되고 이렇게 돈이 돌 텐데 정부가 주저하게 되면 이 가게나 기업, 민간 섹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연준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왜 이렇게 레드카펫을 깔아주겠습니까? 재정 쓰는데 무이자 무제한을 왜 깔아주느냐? 일단은 아무리 그래도 정부 부채가 너무 늘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하는데 민간이 지는 것보다 100배 낫다. 그리고 일단은 정부가 지고 정부가 진 다음에는 정부의 부채는 민간의 부채가 또 달라요. 정부 부채는 원금으로 갚는 게 아닙니다. 원금을 갚는 게 아니에요. 그 흑자를 봐가지고 계속 이렇게 갚는다고 쳐요. 그렇게 되면 흑자가 안 됩니다. 왜? 정부 주도로 유동성 긴축에 들어가니까 경기가 말라졌거든요. 그러면 소득세, 법인세 다 줄어듭니다. 우리 ELW 이런 거 한때 엄청 유행했다가 이제 쫄딱 망했잖아요. 거래량이 세계 2위였거든요. 앨런 그리스펀 책에 보면 한국이 2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IMF 때 어이없었던 거고 두 번째가 ELW 한국 거래량 보고 깜놀한 겁니다. 얘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원래 그랬습니다. 한국은 원래 그래요. 화끈하지 않습니까? 화끈해서 가치 투자 이런 거 안 어울립니다. 그냥 그냥 옵션, 선물 옵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레버리지 큰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같은 거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래량 보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생각을 잘못한 게 이렇게 거래가 많으면 여기서 거래세를 매기면 세금이 많이 들어오겠네라고 매겼더니 사라져 버렸죠. 안 하는 겁니다. 세금 매기니까. 그럼 싱가포르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요즘 ELW 하겠다는 사람 거의 없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정부 부채는 계속 늘어요, 어차피. 계속 늡니다. 그리고 어느 선이 뭐 정해진다면 뭐 100% 넘으면 죽이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일본 200% 넘으면 일본은. 그리고 미국이 지금 30몇 프로가 지금 100%까지 가고 있는데, 뭐 그거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생각 그냥 늘려요 하는 게 MMT고, 근데 그건 좀, 아직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일단 정부가 부채를 지고, 이제 부채가 늘어나긴 하는데,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갑자기 늘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럼 요거를 이제 속도 조절을 조금 해야 된단 말이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 위기를 넘기고 나면 숙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숙제가 정부 부채가 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국가들은 지금 정부 외에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겨내면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적이 있었냐 찾아보면 됩니다. 그게 미국이 이런 식으로 재정을 많이 써가지고 중대한 사안을 끝내 해결했던 게 뭐냐?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때 코로나가 아니고 히틀러하고 일본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때 전쟁처럼 재정 많이 쓸 일도 없죠. 그리고 이기고 나중에, 전쟁은 끝났다. 아우, 좋아. 근데 이제 이 빚은 어떻게 할 거냐? 정부가 빚을 갚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자, 우리 그런 게 있죠. 자, 물가가 매년 3% 오르고 있어요. 예금 1%짜리 예금에 넣으면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죠. 명목은 1%지만 물가가 3% 오르는데 그럼 마이너스 2%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제가 그 강의 때도 설명드렸는데 YCC라고 있습니다. 일부트 커브 컨트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채권 가격을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연준이, 중앙은행이. 지금 일본도 하고 있고 호주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을 시켜놓는 거지. 원래는 한 5% 돼야 되는데 지금 장기 성장률이 한 5% 나와가지고 지금 금리도 한 5% 나와야 정상인데 이걸 연준이 뛰어들어가지고 국채를 왕창 사서 1%짜리로 1% 떨어뜨려가지고 다시 올라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놔뒀다가 또 이런 식으로 1%에 고정을 시켜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질금리 마이너스 4%잖아요. 그죠? 원래는 5%인데 1%로 내려놨으니까. 그러면 이 말은 뭐겠어요? 원금 4%씩 갚아나가는 거지 뭐. 그렇죠? 정부는 이런 식으로 돈을 갚습니다. 그래서 지금 YCC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없었다고 막 하는데 지금 연준이 지금 그거는 출구 전략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출구 전략.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코로나가 지금 불확실하다고 하잖아요. 그 불확실한 게 어느 정도 확실해지면 YCC를 어느 정도 해서 이제 이 숙제를 해결하는 게 될 건데 그 얘기를 굳이 지금 먼저 할 필요는 연준 입장에선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 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돼서 재정 정책이 오랫동안 꼭 필요하고 저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돼야 뭐 재정정책 쓴다고 좀 해봐야 금리 올리면 마찬 도루묵이잖아요. 재정정책도 움찔할 거고 정부 부채 부담 확 뛸 거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도루묵 되거든요. 그래서 제로 금리는 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연준도 그 얘기 했잖아요. 이번에 점도표에서 2023년에 처음 포함됐는데 그때도 제로 금리고. 그리고 평균 2%라고 하면 1년에 2%는 넘어야 평균을 좀 들어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연준이 물가 전망을 보니까 연간 2% 정도 찍을 수 있는 해가 23년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23년까지는 AIT가 워낙 타이트해서 조금만 넘어가도 바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23년까지는 그냥 픽스네? 최소한? 자, 그러면 연준이 돈을 풀고 있을 때 자본시장은 낙관론자가 된다? 비관론자가 된다? 낙관론자죠. 이게 바뀌었나? 아닙니다. 안 바뀌었어요. 제로금리는 더 강화됐습니다. 어떻게?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걸 좀 미리 내놔봐라 했는데 그거는 조금 오바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가는 단기 상승은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이게 유지될 수 없는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자산시장이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계속 연준은 의도하고 있습니다. 왜 제로금리를 길게 끌고 가면서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많이 가져가야 자연스럽게 정부 부채가 탕감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정부 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뭐 민간에서도 뭘 하고 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앞으로는 자산시장은 굉장히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연준이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 예뻐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뭐 이건 현상이에요. 고용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현상으로 자본시장이 들뜰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은 차라리 자본시장이 먼저, 중국이 개혁 개방할 때 흥묘백묘 했잖아요. 이것저것 따지 말고 돈 벌 수 있는 데가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벌어라 했잖아요. 지금 연준 스탠스는 고용시장이든 자본시장이든 먼저 회복될 때가 일단 먼저 회복되고 힘든 거에 내가 더 케어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본시장이 이제 버블이 보여도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게 그겁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대응할 수, 왜? 버블이 터져서 붕괴가 와서 붕괴가 와서 지금 난리를 쳤는데 또 버블이 올 것 같으면 미리 좀 이렇게 사전에 좀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밑에 깔려있는 고용시장 살리기 위해서 얘는 그냥 가더라도 일단 좀 예비두겠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너 나중에 보자 이거죠. 이러니까 그게 참 좋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밀물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다. 파도가 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물살이 좀 빠지는 것 같아도 계속 밀물이구나. 말이 23년이지 25년 정도까지 가지 말란 법은 없죠. 이제 그 재정 정책의 부양 효과가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준도 이제 그걸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실망할 거 없습니다. 나스닥 빠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뭐 연초 대비 수익률로 해가지고 뭐 코로나 때 뭐 전고점 회복하고 이거 떠나서 그냥 30% 올라갔던 시장이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상승 속도를 계속 가져간다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상승장에도 우리 2003년 4년부터 2007년까지 코스피가 이제 딱 더블 치는 동안에 10%대 조정은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어요. 오히려 이럴 때 그냥 이거 많이 올라서 이제 팔고 싶은데 팔까 하면 그날도 오르고 그날도 오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특히 더 고민이 깊어진 게 이번에 트리거가 됐던 게 액면 분할이 있었죠. 테슬라하고 애플하고. 그러니까 그 효과로 더 올라가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 액면 분할이 팬더멘트라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테슬라도 뭐 조금 있으면 배터리 데이 하겠지만 봐야 알겠죠. 근데 액면 분할 한 날 막 12% 올라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액면 분할이 무슨 전고체 배터리를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올라가느냐. 요거는 아무리 테슬람이라고 해도 이거는 좀 오바지 않느냐. 단기 상승분은. 그러면 요거는 좀 실현했다가 좀 빠지면 다시 잡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울고 싶었는데 뺨 때린 것도 아닌데 그냥 툭 하고 치터니고 하고 뭐 이건가?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좀 매도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차라리 생각보다는 조금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FOMC 이전에도 조정이 있어가지고 뭐 말이 그렇지 길게 보면 그래 해도 내 계좌가 좀 파란색이 때문에 기분 나쁜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만 근데 지지선을 자꾸 두드리는 건 조금은 그렇긴 합니다만 좀 길게 보면 가장 중요한 룰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빠져도 뭐 크게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락할 거니까 뭐 주식을 확 줄이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안 보든지 뭐 그냥 아니면 일부 최근 많이 오는 것 좀 일부분 하는 건 몰라도 지금 뭐 이렇게 칼을 돌려잡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연준은 이제 봐가면서 하겠다. 지금까지 코로나 때는 월스트리트에서는 거의 이제 명의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경제에서도 꽤 수비수를 잘 해왔다가 이제는
나는 수비수라는 포지션을 확실히 한 게 이번 8월 잭슨홀과 이제 9월 FOMC라고 보는데, 그래서 더 이상 골키퍼한테 골 좀 넣으라고 하는 거는 좀 오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메인 변수는, 시장을 이제 드라이브 할 것들은 이제 연준이 아니고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재정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양당 간의 합의가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올 것인가가 중요할 거고요. 당연히 백신 혹은 치료제의 속도가 중요하겠죠. 요즘 뭐 또 잠깐 뭐 중단됐다가 다시 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노이즈가 있는데, 원래 약을 개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부작용이 우리가 코로나를 치료하면서 오는 이익보다 훨씬 작은 수준이라는 게 확인되면 그때 이제 치료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백신은 또 그 다음에 뭔가를 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 강의 때 설명드린 것처럼 대선이 어떻게 될지가 이제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많이 쫓아와가지고 거의 붙었다가 약간 벌어졌다가 이제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최악의 수준은 뭐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가 지는 걸로 출구조사 나오면 막 정신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우편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또 검표하고 뭐 이런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선거 끝났는데 다음날 밤까지 확실한 당선자가 모르겠다는 상황이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2000년 대선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엘 고어하고 부시하고 붙었을 때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렸어요. 이제 플로리다 재검표하는 거를 이제 연방 대법원에 하지 마라고 하면서 이제 부시가 다시 이제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도 뭐 크게 문제 없는데 아무튼 모의전 끼겠죠. 그리고 대선이라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재정이 중요한 시기에 대선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 이제 증시의 변동폭이 좀 늘어난 게, 사실 이게 뭐 소위 빅스 지수라고 아실 거예요. 변동성 지수인데, 이게 주가가 고점 상황에서 이게 높아지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약간 싸한 건 분명합니다. 그래도 요거 하나만 가지고 시장이 단기 과열에 대한 피로를 느끼는 건 분명한데, 시장이 이제 대세하락으로 추세를 전환시킬 거라고 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하는 게, 첫 번째, 일단은 그렇게 되면 달러가 더 강해져야 되는데 아직 달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리보 스프레드 같은 거, 그게 이제 해외에서 달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고 제가 지난해도 설명드렸다시피 하이힐드 채권의 그 변동성이 뭐 그렇게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뭐 그거 뭐 별 의미 없고요. 그리고 신흥국과의 EMPI 스프레드도 별로. 그리고 이제 무브 지수라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빅스는 주식의 변동성이고 채권 변동성을 이제 무브라고 있는데, 얘도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바이탈 신호거든요. 우리가 뭐 사고가 났는데 목숨은 괜찮다는 게 그 맥박이 살아있고 뭐 이런 호흡이 살아있고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생명엔 지장이 없어라고 나오자 다쳤는데, 이제 그러려면 지금 이제 증시를 보면 나스닥이 막 이렇게 좀 고점 지금도 보이고 막 다 있지만 변동성도 커지고 있지만, 바이탈 신호, 생명 신호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빅스가 올라가는 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아니 뭐 대번이 앞에 있으니까 좀 흔들지 않을까? 그걸 또 데이터로 봤더니, 자, 이게 빅스 지수 좀 길게 본 건데요. 이제 와리가리가 있고, 최근 들어서 뭐 코로나 때문에 겁나게 올라갔다가 평균 한번 보면 이제 느낌 오시게 여기 중간쯤에 한 20 정도 됩니다. 20 정도 되고. 근데 제가 파란색으로 박스를 해놓은 게 대선 2달 전이에요. 자, 이게 이제 오바마 재판 때고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당선됐을 때. 요때도 그렇고 대선 때 외에도 이런저런 시장적인 이유로 그때 뭐 뭐 무역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뭐 금리 인상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선 때도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지는구나. 그럼 이번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은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코로나 앞에 게 너무 커서 그렇지 지금 이 정도라면 당시의 거에 비해서 유독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단순히 빅스만 볼 게 아니라, 빅스를 무시할 수 있는 지수는 절대 아닙니다만, 빅스만 볼 게 아니라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만 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바이트 신호를 봤을 때 거기서는 아직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보여주진 않아서 지금은 그냥 아유 많이 올라서 좀 파는 거에다가 좀 설명이 장황하게 들어갔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뭐 크게 두려워할 거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할 때까지는 여기 보시다시피 주식이 변동성이 커지는 거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시장 색깔을 완전히 바꿀 것 같지는 않으니까. 성장주 중심의 그 시장은 저금리가 일단은 뭐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요게 쉽게 안 깨질 것 같고, 근데 성장주 안에서도 뭐 스타일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뭐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거는 뭐 아직은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경합이니까 결과가 좀 노출되는 대로 이제 거기 맞는 전략을 짜고 종목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조금 조정이 돼서 약간 조금 싸한데, 뭐 우리도 약간 뭐 그런 상황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는 좀 고무적인 게 뭐냐면, 우리 무역 전쟁 한창 할 때 위안화가 한 7%래. 뭐 7위안 넘어가고 이러면 뭐 위험하다 해가지고 막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넘어가고 했을 때 그 이제 심리적 저항선인 7위 붕괴되니까 주가도 많이 흔들리고 뭐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오랜만에 위안화 한번 볼까요? 위안화 보기 전에 달러부터 보겠습니다. 뭐 달러 요즘 약해졌다는 거. 근데 계속 내려가다 어느 정도 이제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강세로 전환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이 모든 이거의 가장 큰 원인은 유로 강세였는데, 그래도 달러가 강해지는 것보다는 약해지는 게 신흥국한테는 좋은 거죠. 특히 신흥국 투자할 때 제일 좋은 거, 제일 중요한 거. 연준의 태도? 연준의 태도가 뭘 결정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을 결정하죠. 환율.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환율이 이제 내려갈 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강해져야 환차익까지 먹으니까. 자, 85년 플라자 합의가 있었을 때 거의 달러당 300엔 정도 됐던 게 결국에는 125엔까지 가서 거의 절반 정도 강세가 갔지 않습니까? 엔화가 달러 대비. 우리로 치면 이제 1,000원이던 환율이 몇 년 만에 500원까지 간다.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엔화로 바꿔놓으면 더 많이 벌었겠네요. 그렇죠. 2배 먹었겠죠. 2배 강해졌으니까. 50% 강세됐으니까. 근데, 그때 만약에 일본 주식을 산 사람, 4배입니다. 4배. 돈이라는 거는 강해지는 데로 가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죠. 돈은 금리로는 높은 곳, 그리고 환율로는 강세가 되는 곳으로. 그래서 신흥국은 사실 신흥국이 선진국하고 뭐가 다릅니까? 일단은 뭐 같은 월급쟁이라고 하더라도 월급이 300만 원 받는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그래도 여기서 노후를 결정하는 게 뭐겠어요? A는 목돈이 있고 B가 목돈이 없어. 그러면 버는 게 똑같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국 내에 자본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나라들이 선진국이고, 이제 막 해야 되는 나라들, 혹은 하고 있는 과정인 나라들이 신흥국이잖아요. 그럼 신흥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자금들이 좀 들어오면 자본 축적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욕조가 작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붕 뜨는 고래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외국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얘네들은 일단 올라갈 것 같으면, 그러니까 신흥국이 돈을 버는 거는 첫 번째 하나입니다. 수출이 잘 되는 거죠. 수출이 잘 되면 뭐가 되겠어요?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자국 통화 가치가 강해지겠지. 그죠? 자, 우리 한창 강했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강세장이었을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그때 환율 평균 얼마였습니까? 920원이었어요. 1,000원이 안 됐다는 거지. 그때 원화가 강했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화가 너무 강세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좀 강세로 갈 때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투자할 만한 매력이 더 증가했다. 뭐 요즘은 개미들이 다 하고 외인들은 좀 겁나게 팔고만 있지만, 이게 만약에 환율이 좀 이렇게
좀 더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위안화를 보여드리면 어느새 6.77까지 와 있고 6.5까지 연말 안에 뭐 골드만삭스인가 거기는 6.5까지 갈 거라 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추세가 보니까. 그리고 위안화에 연동되어 있는 한국 원화 더 빠지고 있네요. 이제 오늘 서울 환시 기준으로 1162원 많이 빠졌네. 그러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아직까지 신흥국 주식으로 글로벌 작업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조금 야가고요. 그 신흥국 채권으로 많이 갑니다. 채권으로 많이 가고. 근데 그 주식으로도 갈 가능성이 좀 생긴 게 채권으로 간다는 거는 요게 신흥국에 이제 이게 해외 채권을 투자할 때 우리 브라질 채권 뭐 9% 이자 주는데 비과세라고 해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1년에 9%고 브라질 안 망하면 주는 거잖아요.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 있죠. 헤아라 환율이잖아요. 거기서 9% 받는데 헤아라가 뭐 10% 빠져버리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흥국 채권으로 돌이 들어온 것 자체가 신흥국 통화도 약간씩 강세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는 주식도 조금 가능한 게 지금 위안화가 강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참 중국은 얄미운 게 코로나 거기서 퍼뜨려 놓고 제일 먼저 종식 선언을 했죠. 물론 뭐 시진핑이 그 코로나 종식 선언할 때 와 진짜 믿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 경제 때문입니다. 부양해야죠. 일단 그 코로나라는 게 딱 종식이 진짜 애매합니다. 어느 정도 돼야 종식이야. 그리고 글로벌 종식 할 수 있을까? 적어도 어딘가에 풍토병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왜 전염력이 점점 강해지는 쪽으로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면 백신이 안 먹힐 수도 있는 건데. 치료제는 걸린 사람 치료하는 거고 백신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뭐 이렇게 거리두기 뭐 언택트 뭐 그것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원래대로 돌아가자. 야, 우리 코로나 끝났어. 라고 이제 한번 선언해야 되는 거야. 근데 뭐 다른 나라도 하고 싶은데 트럼프도 하고 싶겠죠. 뭐 근데 이제 뭐 몇몇 명씩 나오니까. 근데 중국에는 중국이 진짜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홍콩 중국이잖아요. 홍콩에서도 한 10명씩 나옵니다. 근데 홍콩은 정말 그 감기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제일 겁이 많은 나라. 많이 겪었으니까 뭐 아시안 플루, 뭐 홍콩 플루 뭐 다 그쪽이어가지고 홍콩 인구 700만 명인데 최근에 180만 명을 검사했대요. 누적 검사가 아니고 최근에 그냥 확. 그랬더니 60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도 될 듯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나오긴 나와요. 그러면 그 인터넷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저 홍콩에 나오는데 중국에 종식 선언했으니까 홍콩은 중국이 아니라는 걸 선언한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조롱 아닌 조롱을 하던데 그래도 시진핑이 선언을 한 거는 우리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됐고 그래서 경제활동, 소비활동 그대로 원래대로 돌리자 라고 하려고 오늘부터 끝 뭐 우리 뭐 2단계 뭐 이런 거 없애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느 소도시는 또 폐쇄가 됐다는 말도 있고 뭐 여하튼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에 그 일주일 전인가 그 코스트코가 신규 오픈을 했는데 거기 사진입니다. 자 여기서 최근 사진입니다. 일주일 안 된 사진이에요. 여기서 마스크 끼고 있는 사람 직원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이것저것 먹고 하는데 마스크 안 쓰고 딱 이거 설명 없이 보면 코로나 이전인 것 같죠. 중국은 일상이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게 증명되는 게 뭐 이번 그 GDP 성장률 전 세계 유일하게 중국만 플러스잖아요.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뭐 미국, 중국, 신흥국, 일본, 유럽 뭐 블라블라가 있는데 제일 회복이 빠를 것 같은 나라 당연히 중국이죠. 당연히 중국입니다. 그리고 무리한 선언을 할 정도로 의지도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가 강세로 가고 있고 더 강세로 갈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연된 중국은 아직도 고시환율이기 때문에
위안화를 거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한국도 완벽한 뭐 위안 시장은 아니지만 가장 연동이 많이 된 게 원화잖아요. 원화도 같이 강세로 가고 있고 이게 조금 더 추세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리고 경제 회복이 중국이 계속 속도를 내고 우리도 그만큼 속도를 낸다면 이제 코로나가 뭐 어느 정도 중국은 심지어 종식됐다 그러고 한국은 어떻게든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은 어쨌든 수출이 많고 하니까 또 저 세계가 지금 이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돌아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장이 좀 한국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한국 주식이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계속 팔기만 할 거냐? 아닐 수도 있겠다. 적어도 이제 조금은 사든지 아니면 매도를 멈추든지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한국 증시가 미국보다 상대적 강세를 가져간다면 지금 그 서학 개미들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애플, 뭐 엔비디아 뭐 많은데 거기서 이제 실현한 서학 개미들이 금이 환영을 해서 한국 시장으로 와서 동학 개미의 장교가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그건 이제 뭐 크진 않겠지만 그것도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외인 자금들도 좀 돌아오고 하면은 뭐 저금량이 계속되는 한 상대적으로 더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신흥국, 특히 한국 같은 데가 지금 미국은 많이 올랐으니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좀 더 되는 거를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EPF 같은 게 더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높은 밸류가 좀 낮아지죠. 주가는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기업 실적이 올라오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지니까 부담이 덜 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놀고 있지 말고 이건 그냥 이대로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돌아오는 애들, 좀 싼 애들 이런 걸 찾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요즘 성장주 이런 거 좀 쉬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경기가 좀 돌아오면 갈 수 있는데 경기가 안 돌아올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못 가고 있었던 애들이 지금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고객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모델 포트폴리오도 거기에 이런 설명을 한참 하기 전에 이미 포트폴리오는 꽤 그런 식으로 변경이 돼 있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미국은 어제까지 일단은 눈치 볼 가능성이 조금 생겼고 그리고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고 우리도 거기서 열애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상대적 매력 부각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안전벨트를 이제 골키퍼 수비수가 연준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때까지는 좀 같이 가더라도 먼저 간 애들보다 갈 룸이 많이 좀 남아있는 애들이 앞으로는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연준이 처음에 뭐 회사채나 뭐 이렇게 했던 것들 때문에 성장주가 쭉 끌고 갔고 했던 것들을 팡만인들이 다 끌고 갔고 했던 것들은 이미 한 챕터가 약간은 좀 쉬어가는 그리고 그 다음 2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그냥 뭐 어쨌든 성장주 가져가고 하는 거에 뭐 괜찮습니다. 뭐 지금 단기 트레이딩 하실 거 아니면은 그래도 시장의 계절에 맞춰 가지고 제철 과일을 좀 찾아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는 강의는 솔직히 뭐 매일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강의에서는 좀 이제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종목이나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카페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고객들을 받아서 자 액션을 다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최근에는 성적이 꽤 좋아서 저도 이제 약간 가슴이 좀 따뜻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투자라는 걸로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하려면 크게 뭐 두 가지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는 알아야 동영상이 안 돌아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꿈꾸는 거는 이제 사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걸 꿈꾸는 거죠.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고, 이거, 영상을 하나, 이게, 이제 돌아가네. 이렇게 꿈꿨지만, 사실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이제 산 넘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번 이러다 보면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 즉 경제적 자유로 가려고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로 어디 가야 될 때 뭐 다들 차에 집착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길이 언제 가면 길이 안 막히냐를 아는 좀 이게 통찰이 필요한 거죠. 이제 거시 경제를 좀 봐야 되고요. 물론 시장이 상승할 때는 이제 개별 기업들의 성장 이런 것들에 더 주목을 받는데 하락할 때는 이제 아무리 포르쉐, 람보르기니라고 해도 길이 막혀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뭐 물론 이번에 뭐 대마 빨고 이렇게 포르쉐를 가면 되겠지만 그렇게 구속되니까 중요한 거는 내 차가 성능이 있으면 그 성능을 낼 수 있는 도로에 뚫리는 시간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가 그게 가능할지, 지금 나가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시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두 번째, 실제 내 차를 운전하는 드라이빙 실력, 트레이딩이 중요한 건데 둘 다 필요합니다. 큰 그림 보고 좋아하면 뭐 똑똑하다고 이제 주변에서 좋아하겠지만 정작 자기는 돈을 못 벌잖아요. 트레이딩만 하다 보면 좀 벌다가 이제 이제 연준이 태세를 받치고 칼을 고쳐 잡았을 때도 못 모르고 있다가 이제 예전만큼 이제 성적이 안 나오다가 점점 이제 손실이 쌓여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강의를 통해서 이제 숲을 좀 보고요. 그리고 저랑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나무를 이제 골라서 이제 장작을 만드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성공 투자의 첫걸음은 아마 구독과 좋아요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또 시장 이슈가 있으면 곧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